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이슈, 돈 버는 정보와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 조선업에 대해서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라면서 바로 우리 K조선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하죠. 이렇게 되니까 이 트럼프 2.0 시대 K조선, 바로 이 조선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핑크빛 전망까지 돌고 있는데요. 자, 오늘 경제뉴스 첫 번째 이슈로는 바로 트럼프 당선인이 K조선에 손을 내민 그 배경, 그리고 K조선의 전망, 또 과제까지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11월이었죠. 한국과 영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나우닝가 합의를 정식 채택했습니다. 오늘이 나우닝가 합의를 체결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인데요.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슈, 한국과 영국, 이 양국 관계를 격상시켰던 나우닝가 합의의 의미와 주요 내용, 그리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정리까지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인사이트는요, 유튜브 경제인사이트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고 난 뒤 본격적인 이야기 이어가죠.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국내 산업계 요즘 바짝 긴장하고 있죠. 하지만 이 K조선 같은 경우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우리 K조선에 손을 내밀었기 때문인데 대체 우리의 어떤 강점 때문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K조선은 어떻게 나아가게 될까요? 변용진 IM증권 연구위원과 함께 집중적으로 우리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요즘에 트럼프 랠리, 트럼프가 말만 하면은 이제 주식도 오르고 코인도 오르고 그런 상황인데 트럼프 랠리에 가장 먼저 시작됐던 업종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 업종이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트럼프 당선인, 미국 조선업에 있어서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 바로 우리의 K조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위원님, 네. 왜 그러는 겁니까? 왜 우리에게 미국이 SOS를 친 겁니까? 그만큼 정말 급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급하다? 맞습니다. 예. 급하니까 이렇게 취임 직후에 통화에서 딱 집어서 언급을 할 만큼 굉장히 좀 긴박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는 아시겠지만은 뭐 지상 무기라든지 뭐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뭐 많은 지원을 하고 이러고 있지만 결국은 그런 방산 경쟁력부터 해서 뭐 조선업 이런 쪽에 그런 제조업의 좀 한계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특히 그 중에서 지금 가장 급한 것 중에 하나가 군함 경쟁력입니다. 군함 건조의 그 캐파에 있어서 중국이 이미 미국을 한참 훌쩍 뛰어넘었고요. 상선까지 포함한 그런 경쟁력이라고 한다면은 그 중국의 건조 능력이 200배가 넘는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남중국해 쪽에서, 근데 미국은 원래 제해권을 위해서 전 세계 바다에 항모를 띄워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항모의 건조 기간과 그 수리 기간이 너무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 항모가 비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이제 미국 항모가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때를 틈타서 중국이 항공모함을 띄워가지고 막 마음대로 돌아다녔어요. 그 자리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던 이제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런 만큼 미국의 그런 지금까지 지켜왔던 제해권에 있어서 조선업의 그런 건조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좀 긴박한 상황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또 우수한 조선 능력을 갖고 있는 한국에 손을 벌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 저나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죠.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하잖아요. 방위비, 이 국방비의 천조.
1조 달러를 쓰는 그런 뭐 육박하는 나라인데 지금 우리가 한번 더 볼게요. 그러니까 오히려 무기 경쟁력에서 떨어진다. 상선이야 중국보다는 뒤질 것 같은데 네. 항공모함은 미국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해양 방산 쪽에서의 미국의 수준이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까 정말로? 엄밀히 말하면 항공모함을 하는 조선소는 미국에 사실 한 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제 헌팅턴 잉걸스라는 조선소에서 예. 항모를 건조를 하는데 여기서 수리까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뭐 구축함이나 잠수함도 한 두 군데 정도 이렇게 나눠서 짓고 있어요. 근데 예. 사실 상선 조선소라고 할 만한 데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고 이제 군함의 건조 최소한의 경쟁력만 지금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예. 2차 대전 이후로 이런 건조 능력 자체가 점점 하락을 해왔고 지금은 유일한 조선소에서 항모를 짓고 있는데 여기서 지연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이 없고 독점이고 그럼에도 이제 미군은 계속 물량을 주고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연이 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개선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국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경쟁을 그럼요. 통해서 실력도 좋고. 발전을 하고 네.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원가 높아진 거 다 받고 하면서도 뭐 지연이 뭐 1년, 2년은 예사로 나고 있고요. 이제 항모 같은 경우 1년, 2년 났었는데 최근에 뭐 주말트라는 이제 최신의 구축함 건조할 때는 그거는 거의 뭐 5년 가까이 지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상선이야 중국이 뭐 싼 값에 저가 경쟁력과 이렇게 많이 한다고 쳐도 군함 쪽은 특히 해양 이 국방 쪽은 미국이 앞서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다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 손도 내밀고 한국 K조선이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트럼프 당선인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왜일까요? 그렇게 국방비도 많이 쓰고 기술력도 있고 뭐 세계 최고지 않습니까? 미국의 해양 산업, 뭐 조선업이 이렇게 몰락이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왜 이렇게 하락세를 탄 건가요? 뭐 사실은 이제 미국이 뭐 최강국인 거는 여전한 뭐 사실이지만요. 이제 미국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좀 첨단 무기나 첨단 기술들 그리고 뭐 제조업 쪽에서도 오히려 첨단 쪽 그런 쪽을 조금 더 이제 앞세워서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방산 무기 쪽에서 예를 들자면은 뭐 지상 무기 쪽보다는 뭐 미사일이나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우주 쪽 뭐 이런 쪽은 잘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잘하는 지상 무기는 오히려 더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핵잠수함, 항공모함 건조의 기술에 있어서는 미국이 뭐 최고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아랫단에 뭐 구축함이나 뭐 이런 일반적인 뭐 재래식 무기들 거기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면 미국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소홀했던 거죠. 이제 특히 그런 것들을 포함한 이런 조선 산업은 뭐 예전부터 2차 세계 대전 이후로 사실 이게 3D 뭐 산업 중에 그렇죠. 하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양 산업으로 아예 분류를 해버리고 보조금 지급을 중단을 하고 지금 미국이 보조금을 조선업 이런 데가 아니고 뭐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양 산업으로 분류를 해왔고 업은 점점 쇠퇴를 해왔었고요. 그런데 뭐 필수적으로 지어야 되는 군함은 뭐 남겨놨지만 그것마저도 지금은 경쟁력이 굉장히 하락한 상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를 이제 도움에 이제 손을 내밀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앞에 표도 봤지만 뭐 중국이야 빼놓고 우리도 잘하지만 일본도 아직 잘한단 말이에요. 조선에서도 네. 일본도 여전한 실력이 있는 나라인데 우리 한국에게 이렇게 손 내민 이유 유럽연합도 좀 남아있을 것도 같은데 왜 우리 한국인가? 일본을 제치고 이런 데에서는 또 우리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 전 세계 조선업 점유율을 먼저 보시면 중국이 제일 좀 앞서 있고요. 있습니다. 네. 한 50% 점유율을 하고 있고 한국이 한 30%, 일본이 한 10% 정도. 네. 미국은 0.2%밖에 안 됩니다. 참고로 거의 뭐 존재감이 없고요. 네, 그래서 없죠. 일본도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지만 일본 조선소들이 짓는 배들은 대부분 일본 자체 선사들, 그러니까 국적 선사들이 발주하는 선박들이고요. 그 해운사한테 납품하는. 엄밀히 말하면은 그래서 일본 조선소들도 그 일본 군함, 그러니까 일본용으로 쓰이는 상선들을 짓지만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경쟁력이 한국에 비해서는 훨씬 못 미친다라는 게 이제 중론이고 일본에는 아무래도 이제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뭐 요코스카 해군 기지가 있고 네. 그 주변에 뭐 여러 개의 조선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뭐 유리한 측면에 있어서 우리보다 조금 앞서서 이런 미군함 수리 이런 것들을 좀 시작을 하고 있었지만 뭐 의지도 그렇게 강하지 않을 뿐더러 능력 자체도 우리 조선소에 비하면 굉장히 좀 떨어지는 편이고 우리는 지금 적극적인 의지로 뭐 미국의 조선소까지 인수를 할 정도로 앞장서 나가고 있는데 일본은 이제 그럴 능력도 안 되고 의지도 아직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여유도 안 되고 뭐 그렇죠. 자기네 해운사의 배 대기에도 좀 빠듯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 중국한테 내밀 수는 없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을 택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최근에 많이 뉴스에 나오는 게 MRO라고 하죠. 특히 군함, 함정 MRO, 유지, 보수, 검사. 이거를 아마도 우리 K조선에게 좀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아예 우리가 MRO를 끼고 들어가가지고 미국 우리 함정 기술 한번 배워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떻습니까, 위원님? 나가서 우리도 한번 항공모함 한번 만들어 보면 어때요? 일단은 우리나라 제가 네. 해군 출신입니다. 해군에서 구축함을 탔었고 해군 처음 들어갔을 때 조선소에 저는 그래서 네.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뭐 과정을 많이 옆에서 지켜봤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항공모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수상함은 만듭니다. 이지스함까지도 만들기 때문에. 이지스도 만드나요? 우리나라가 이지스함의 정조대항함 이제 곧 아, 이제 진수를 할 예정이고요. 예. 그래서 뭐 물론 이지스 시스템 기술 자체는 미국 거지만 이제 함정의 체계랑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발전을 했고 예. 엄밀히 말하면은 미국하고 뭐 경쟁을 한다고 경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그 정도 수준의 이제 군함 건조 능력이 이제 있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고요. 지금은 MRO부터 들어갑니다. 근데 MRO부터 들어가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신조 함정 건조까지도 우리가 일부 나눠서 할 수 있을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최근에 이제 한화그룹에서는 미국 조선소까지 인수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뭐 신조가 물론 중요하지만 MRO도 중요한 게 당연히 전체 수명 주기가 함정이 한 30년 정도 된다라고 보면은 신조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30% 정도 된다고 보고 네. 나머지 이제 유지 보수, 이제 MRO를 포함한 뭐 그런 부분이 한 70% 가까이 오히려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지금 먼저 들어가서 미국의 그런 이제 함정 건조 기술들을 학습을 하고 나중에는 그걸 사용을 해서 미국 조선소를 통해서 이제 함정 건조까지도 우리나라가 지금 엿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그 군함을 고쳐주기도 하고 보수도 하고 정밀 검사를 하다 보면 좀 네. 실력이 쌓일까요? 좀 빼올 게 있을까요? 좀 이 MRO를 하다 보면? 엄밀히 말하면 실력은 이미 저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제 생각에는 실력이 뭐 없지는 않은데 네. 다만 이제 우리나라 함정이 아니고 미국에서 건조를 한 함정이다 보니까 익숙지 않겠죠, 아무래도. 네. 그들이 쓰는 뭐 표준이라든지 뭐 체계, 뭐 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해 익숙해질 시간이 좀 필요할 거고 네. 그런 부분은 아마 제 생각에는 좀 굉장히 좀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좀 습득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지금으로서는 미국이 아무래도 초기 단계다 보니까 구축함이나 이런 전투함을 수리를 맡기지는 않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한화에서 수주한 수리함들은 다 지원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기 체계가 별로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것들인데 네. 향후로 이제 구축함 같은 부분에 MRO까지 맡게 되면서부터는 자연스럽게 나중에 건조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냥 어떤 우리의 생각이죠. 이렇게 무기가 실린 배를 수리하러 들어가면은 하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무기 체계도 이렇게 열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럼 좀 우리의 기술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예 이런 얘기 나옵니다. 가령 반도체 업계에서 실질적으로 엔비디아의 이 AI 가속기를 만드는 곳은 이제 대만의 TSMC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전반적으로 엔비디아가 총괄을 하지만 이것처럼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 EGS함도 마찬가지고 항공모함도 설계를 해주면 우리가 마치 AI 반도체 TSMC처럼 우리 한국의 조선업이 이걸 한번 만들어줘 이런 관계로 한번 미국과 밀착해 버리면 어떨까요? 사실은 되게 현실적인 예. 부분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 설계로 함정을 건조해주기보다는 예. 오히려 그들의 설계 도면을 설계 받아서 도면. 건조를 해주는 게 미국으로서도 예. 좀 더 안심이 될 수 있고 우리로서도 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설계부터 우리가 해버리면은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거든요. 근데 네. 다 검증이 된 미국이 수십 년 동안 해온 부분의 도면만 받아서 한다라고 하면은 한국이 해양 사업에 진출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자체 설계보다는 사실은 도면을 받아서 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고 오히려 코스트 같은 측면을 좀 더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그 이전에 뭐 선결되어야 할 뭐 서로 안보 간의 뭐 그런 이제 협의라든지 뭐 보안에 관한 뭐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하겠지만은 네. 굉장히 저는 이제 현실적이고 이제 멀지 않은 미래에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설계 도면 같은 걸 공개할까요? 가능성은 있을까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미국은 만들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들지 못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네. 그래서 지금 법상으로도 이따가 말씀드릴 뭐 네. 존스법 같은 관련해서도 그래서 미국 본토 안에서만 짓게 돼 있습니다. 이제 네. 군함을 짓게 되어 있고 그래서 도면 유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초반에는 아무래도 좀 우려가 클 거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인수한 미국 조선소를 통해서 아마 건조를 먼저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의지에 따라서는 이제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까지도 충분히 엿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트럼프 랠리가 펼쳐지면서 조선업이 첫 손에 꼽혔던 이유,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MRO 사업, 특히 미국의 군함 MRO, 유지, 보수, 검사 이쪽에서의 한 번의 수혜가 있겠다. 또 다른 것이요. 지금 트럼프 당선인은 석유를 더 쓰겠다. LPG, LNG 가스를 집중적으로 갖다 쓰겠다. 자기네 나라에 뭐 셰일가스 쓰겠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런 에너지 쪽의 운반, 물동량도 좀 늘어나게 되니까 우리 조선업에도 LNG선, 뭐 LPG선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도 수혜를 보다. 이 분석은 어떨까요? 이것도 좀 타당한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은 군함 쪽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단기적으로 빠르게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되는 거고요. 예. 특히 이제 LNG 같은 경우에 바이든 정부에서 올해 1월 초부터 신규 LNG 수출 프로젝트 승인을 중단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LNG가 신규로 LNG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지연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지연됐다라고 생각되는 프로젝트들이 한 4개에서 6개 정도가 되고 거기에 투입되었어야 할 LNG 선박이 한 80여 척 이상인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런 LNG 프로젝트 수출 승인을 다시 재개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지연되었던 LNG 선박의 발주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바이든 때 막혔던. 네, 맞습니다. 물론 뭐 조삼모사일 수도 있겠지만은 뭐 나올 게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찌 됐건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는 미국으로 들어가는 이런 LNG 선박 같은 경우는 통상 중국 조선소로 줄 가능성이 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겠죠. 한국 조선소가 거의 다 가져올 수가 있는 거고 최근에 또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지연됐던 프로젝트들에 뭐 한정한 거지만 최근에는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EU 쪽에서 미국산 LNG의 수입을 늘리겠다. 뭐 러시아산 PNG 더 줄이고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미국산 LNG를 늘린다라고 하면은 없었던 수요가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PNG를 대체한다라고 하면 LNG는 선박이 더 필요하니까. 거기 이제 액화로 돼 있으니까. 맞습니다. PNG는 땅으로 오는 거지만 LNG는 바다에서 받아와야 되니까 선박이 더 필요할 수 있는 거고 이 역시 이제 트럼프의 그런 화석연료 이제 우대 정책하고 좀 맞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로 충분히 한국 조선소의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LNG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쪽에서도 약간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LPG는 몰라도 LNG는 양쪽 모두, 그러니까 트럼프나 친환경 모두에게 좀 손 내미는 쪽 아닌가요? LNG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극단적인 이제 뭐 환경주의자 뭐 이 정도까지 간다라고 하면 LNG도 사실은 이제 탄소 배출이 있기 때문에 뭐 친환경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뭐 브릿지 연료로서의 측면으로 이제 사실 궁극적인 뭐 수소 이 정도까지 가기까지는 아직은 시간과 단계가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우리 현실적인 보다 비교적 친환경적인 연료로서 LNG는 사실은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과의 경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주 뭐 고친환경 부가가치 선박을 잘 만든다고 하는데 중국도 LNG 벙커링선 쪽에서는 뭐 못지않게 그러니까 중국 기술도 꽤 올라왔죠. 중국 조선업에. 그러면 이제 경쟁을 또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LNG 운반선과 LNG 벙커링선이 약간 성격이 좀 다른데요. 이제 그것부터 좀 갈까요? LNG 운반선은 중국이 이제 중국 선사로부터 대부분 지금 받아오고 있는 게 거의 뭐 대부분이고요. LNG 벙커링선은 시장 자체가 그렇게 커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LNG 벙커링선이 필요한 부분은 대부분 이제 항구의 그런 인프라가 많이 준비가 안 된 곳들에 이제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거고 사실은 LNG 운반선도 LNG 추진을 해서 LNG 연료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벙커링선이 사실 별로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LNG 터미널에 기항하는 곳들에는 대부분 이제 벙커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LNG 벙커링선이 필요한 항구들은 이런 인프라가 준비되지 않은 일반 항구들. 그러니까 이게 왜 지금 증가하고 있냐면은 최근에 특히 올해 발주된 컨테이너선의 대부분이 LNG 이중연료를 쓰고 있습니다. 메탄올 이중연료 일부고 한 절반 이상은 LNG 이중연료를 쓰고 있는데 LNG 운반선이 기항하는 항구랑 달리 컨테이너가 기항하는 항구들은 이렇게 인프라가 준비 안 된 항구들이 오히려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도 그런가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항구들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이나 시간을 감안했을 때 단기적으로 이런 LNG 벙커링선을 투입을 해서 이거를 수요를 충당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다라는 판단으로 발주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뭐 경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코가스나 뭐 SK가스 이런 이제 국영에 가까운 회사들이 우리나라 항구에 필요한 뭐 이런 선박들을 우리나라 조선소에 발주를 하고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에 필요한 선박을 중국 선사가 중국 조선소에 발주를 하고 아직까지는 뭐 이런 정도의 이제 단계인데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느 곳이 더
우월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당연히 LNG 운반선의 기술력을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비싸고 아직까지는 좀 더 기술력 측면에서 우월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LNG 선과 LNG 벙커링이 좀 다른데요. LNG 선은 이제 그야말로 LNG를 싣고 나르는 그 배고, 벙커링은 그 LNG 연료를 이제 주입하는 그 배를 말하는데, 전 SK가스나 이렇게 요즘에 물동 터미널에 다 벙커링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게 안 돼 있는 터미널들도 많이 있나 봅니다. 그럼요. 예. LNG도 그렇고 메탄올도 그렇고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사실은 이제 그렇게 기존의 그러니까 컨테이너선하고 탱커 같은 LNG 운반선이 아닌 다른 이제 컨벤셔널 선박들의 이런 이중 연료가 사용된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LNG 벙커링선은 그 터미널에 그냥 두나요? 운전 안 하고 들어오는 배에다 그냥 주입해 주는 거예요? 근데 LNG 벙커링 운반선도 사실 연료를 주입하기 위해서 뭐 LNG 터미널에도 가야 되고 이제 터미널에도 돌아다녀야 될 수밖에 없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LNG 쪽 트럼프도 좋아라 하고 환경 쪽에서도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극단적인 친환경이 아니라면. 그래서 이 LNG 관련한 사업도 우리에게 또 하나의 이제 수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어떤 사람인데 우리 K조선에 이렇게 모든 혜택을 몰아주지는 않을 거다. 어떤 식으로 또 태클을 걸 거다. 또 그럴 것도 같거든요. 이거 주는 대신에 또 뭐 뺏어가고 이러면은 또 이게 답답해지는 건데요. 일단은 조선업만 국한해서 보자면 트럼프가 뺏어갈 게 사실상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자기들이 뭐가 없어서 미국에 뭐 조선업이 없으니까요. 우리 걸 뺏어간다고 할 수 없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보다는 조선업에 우리의 도움을 받는 대신에 다른 산업에서 이제 또 반대급부를 얻어가는 뭐 이런 형태의 그런 트레이드오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존스법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정말 들어가서 뭐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함정 기술이나 이런 것도 좀 배워오려면 존스법이 개정돼야 된다. 이게 어떤 법인가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이게 개정할 가능성도 좀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한 거예요. 일단 이게 굉장히 좀 옛날에 뭐 이제 수십 년 된 법이고 이제 미국에서 과거부터 이제 미국 연안을 오가는 배들, 그러니까 미국에 기항을 하는 배들은 미국 본토 내에서 미국 사람이 미국 설비로 지어야 한다라는 이런 법이 있고, 이런 법 때문에 사실은 이제 미국의 조선업 쇠퇴를 어떻게 보면 불러온 그런 요인 중에 하나라고도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폐쇄성 때문에 미국 조선업의 경쟁력도 계속적으로 저하가 됐었고, 뭐 그런 원인으로 결국은 이제 나비 효과가 돼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이제 수혜까지 이제 돌아오고 있는 뭐 이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아직까지 이 법 때문에 이제 미국 군함은 이제 해외에서 지금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근데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서두에부터 지금 말씀드려 왔듯이 미국이 지금 급한 상황이 된 거고요. 최근에는 그래서 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미국 내에서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란 CSIS라는 기관에서 최근에 이제 나온 그런 이제 내용에 따르면은 이런 미국의 그 존스법 개정을 해야 조선업에 대한 이런 경쟁력 제고를 할 수가 있고 방산 측면에서 중국과 경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 개정 뭐 이전에는 현실적으로는 이제 MRO나 이런 부분들도 통해서 우리가 침투를 먼저 시작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뭐 법 개정이라는 게 사실 뭐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뭐 시간이 걸릴 테지만 저는 뭐 궁극적으로는 아마 좀 개정의 방향으로 미국도 가지 않을.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법 개정보다 조선업 부활이 훨씬 더 어려워요. 법 개정이 쉽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모든 배는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된다. 뭐 그게 존스법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미국이 오더를 해서 우리의 울산 조선소에서 미국의 군함을 만들 수가 없죠. 미국에 들어가서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또 발목을 잡을 거기 때문에 이 존스법의 개정 부분도 저희가 너무 불가능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또 이런 조언해 주셨었고요. 페루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 페루 수장과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군함 쪽에서도 이 방산 파트너 이야기 나올 때 관련주들 굉장히 당일 들썩였었거든요. MOU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페루 입장에서도 우리 한국만은 파트너가 없다, 이런 생각 드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그 현대중공업이 이제 페루 쪽과 사업 계약을 맺었죠. 현직
조선소에다가 우리가 기자재와 기술을 공급해서 함정 4척을 건조하는 계약을 맺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15년짜리 또 MOU를 맺었습니다. 향후로 15년간 함정 한 10척 이상의 또 건조를 지원을 한다라는 이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가서 뭐 협의를 하셨듯이 뭐 K2 전차 그리고 현대로템의 그런 장갑차 이런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또 협약도 맺었기 때문에 굉장히 페루와는 이제 장기적인 이제 협력 관계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폴란드를 뭐 생각해 보시면은 폴란드에서 이제 하나만 산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나라 무기 체계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기 체계를 다 도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맥락과 마찬가지로 페루 같은 이제 중남미 국가들도 앞으로는 좀 더 이제 열릴 수 있는 교두보가 생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이도 한국 항공우주의 그 뭐 경공업기도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그럼 세트로 거의 육해공을 다 이야기가 된 거네요, 페루는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어떻게 보면 뭐 패키지 같은 뭐 그런 형태로 이제 한국에 대한 이제 완전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렇게 우리나라한테 손을 벌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K방산 남미의 페루로 들어간 다음에 올라가는 거죠. 북미로 이렇게 올라가야죠. 예, 올라가야 되겠죠. 자,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 트럼프 랠리 또 트럼프 2.0 시대에 조선업은 뭐 나쁠 게 없다. 조선업은 좋다. 뭐 이래서 승승장구하고 있고 조선업 자체가 또 슈퍼사이클이기도 한데 다만 또 트럼프 당선인이라는 점이 또 많이 걸리기도 하고 자, 위원님 보시기에는 조선업의 향배 어떻게 될 것으로 보입니까? 트럼프가 그냥 K조선만은 그냥 내버려 둘까요? 또 우리가 어떤 점에 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군함 쪽에 있어서는 사실상 뭐 대안이 없기 때문에 뭐 트럼프로서는 뭐 저는 조선 방산을 보통 담당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제 보는 게 맞다라는 입장이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조선 방산 특히 함정 쪽 관련해서는 뭐 굳이 우리나라를 여기서까지 압박을 해서 더 여기서 얻어내기보다는 이 부분은 우리나라한테 줄 건 주고 뭐 다른 이제 뭐 재산업 쪽은 아니지만 뭐 2차 전지나 이런 쪽에서 또 반대급부를 얻어가는 이런 협상을 할 가능성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크다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거꾸로 트럼프는 우리한테 이 조선 방산 그 함정에 대한 이제 수요를 준다라고 수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들도 이건로서는 이제 어드밴티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로서도 협상을 할 때 이걸 지렛대로 삼아서 우리가 이만큼 너희를 도와주니까 너희도 우리를 딴 산업을 도와달라 이런 식의 협상 접근 방식은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업이라는 게 정말 우리의 오소독산, 우리의 고유의 좀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일종의 레버리지로 좀 활용하자. 맞습니다.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남들이 줄 수 없는 걸 내가 이제 주는 부분을 가장 크게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쪽이 지금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당국자들도 이 K조선이 그 정도의 위상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도 건들 수 없는 영역. 미국이 그만큼 못하고 있는 뜻이기 때문에 이 조선업을 가지고 앞으로 트럼프 2.0 시대에 레버리지로 삼아야 되는 또 그런 이슈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도움 말씀 주신 변용진 IM증권 연구위원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영국, 다우닝가 합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준비된 영상 보고 난 뒤에 이야기 계속 이어가죠. This year, we celebrate the 14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It will be an important and meaningful year for our partnership. Our bilateral trade and investment have thrived in many areas like finance, logistics, service, and bioscience. The FTA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Kingdom that took effect in 2021 has added further momentum. We will begin negotiations to modernize the FTA, to strengthen cooperation in supply chains and digital trade. Tomorrow, Prime Minister Sunak and I will sign the Downing Street Accord. Our bilateral relations will be reborn as true global strategic partners.
작년 11월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갖고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했습니다. 이후에 양국 간 많은 협력이 이루어졌고요. 1년 동안 그 합의에 대해서 약속 이행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다우닝가 합의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죠. 권혁중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우닝가, 어떤 분들에게는 다우닝가라는 단어가 친숙할 거고요. 어떤 분들은 다우닝가 합의, 다우닝가 약간 좀 낯선 단어이기도 합니다. 네. 바로 우리 한국과 영국 한영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게 바로 이 다우닝가 합의인데 다우닝가 합의 전반적으로 좀 어떤 내용인지 총평 한번 좀 아웃라인도 한번 잡아주시죠. 네, 이제 다우닝가 합의는요, 이제 다우닝 스트리트, 그러니까 다우닝 거리에서 다우닝 거리. 예, 거기서 이제는 협력 관계를 맺었고 협약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런 붙여졌는데요. 이 다우닝 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영국의 정부 기관들이 몰려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다우닝가 10번지죠. 바로 이제 총리 관저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사실 이제 협약을 맺었거든요. 사실 이 협약은요, 다우닝가에서 맺었던 협약은 아시아권에서 보면 이제 최초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제 새로운 이제 한국과 영국과의 새로운 관계를 이제 표명했다, 이렇게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다우닝가 합의의 제 3대 이제는 과제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국방, 안보, 그다음에 과학기술, 무역투자, 지속가능한 미래, 이 세 가지를 이제 협력 분야로 이제 뽑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이 이제 1년 동안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한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계가 또한 이제 언론들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3대 협력 분야와 45개의 이제는 과제 적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키워드는 역시나 안보인 것 같아요. 역시나 뭐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뭐 아까 조선주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게 집중하는 것처럼 모든 세계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이런 뭐 안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방산에 되게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국과 한국과 영국과의 관계가 격상이 됐죠. 예. 박근혜 정부 때 이제 포괄적 창조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었는데 이번에 와서 이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이제 격상이 됐고요. 저게 최고 수준이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또 관계도 격상이 됐고 공동 의지 천명을 또 했었죠. 그래서 한반도 문제, 그다음에 기후 위기, 그다음에 글로벌 현안 대응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좀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국방 안보, 방위 산업에 대해서 협력 관계가 있었는데 방산 공동 수출 MOU를 체결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합동 훈련도 이제 같이 하기로 했었고, 또한 사이버 파트너십도 그 당시에 이제 체결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FTA 개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협정의 간소화 부분, 그다음에 세관 절차 디지털화 부분도 얘기했었고, 미래 산업 분야라든지 어떤 강력한 공급망 구축에 대해서도 같이 MOU를 체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다우닝가 합의가 1년이 지났고 그 성과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국과 영국의 관계, 다우닝가 합의. 앞서도 우리 권 평론가께서도 이야기해줬지만 이제 우리 한국과 영국은요, 이번 다우닝가 합의에 따라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됐습니다. 이제 그 양국 간의 관계 중에는 최고 단계로 이제 관계로 격상이 된 건데 분야별로 이제 나눠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방 안보적 협력부터 우리가 한 번씩 파고 들어가 보죠. 네. 국방 안보. 한국과 영국 네. 어느 정도까지로 우리 관계가 깊어지게 된 겁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우리나라의 그 한국과 영국의 수교가 한 140년 만에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이제 격상이 된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진짜 오래됐죠, 영국은요. 그렇죠. 예. 그 과거에 들어왔을 때부터, 맞습니다. 예, 제국주의 시대부터요. 네. 영국 제국주의. 그래서 예.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벌써 그게 140년이나 됐나 했는데 네. 관계가 사실 깊죠. 그래서 한국과 영국이 이렇게 관계가 격상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작년에 있었던 이제 한국과 영국의 정상회담 때 이 국방 안보 협력 강화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었냐 그러면 외교, 국방 이제 2+2 해갖고 장갑급 회의 이제 신설을 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방위 산업 공동 수출하자 이 얘기도 했었거든요. 네. 또 하나가 또 사이버 파트너십을 이제 체결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그 당시에 이제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실천 방안을 본다 그러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제 대북 제재였습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에서 안보 협력을 더 강화하자는 얘기가 그 당시에 이제 얘기가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또 나오는 게 이겁니다. 글로벌 이제 안보 문제에 대해서 공동적으로 대응하는 건데,
특히 이제 우리가 예민하게 보고 있는 이 북한의 불법 뭐 핵무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사일 개발 이런 것들을 이제 규탄을 동시에 했었고요. 무엇보다 북한의 핵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탄도미사일, 대량살상 무기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말 그대로 그렇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반드시 포기해야 된다. 이게 양국 정부의 공통적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못을 박았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 있고, 두 번째로는 역시나 이제는 한영 방산 공동 수출 MOU를 체결했던 부분, 이런 것도 이제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합의 방안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방 안보 분야에 한국과 영국의 협력 봤고요. 다음은 과학기술과 무역투자 부분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크게 경제 분야의 협력으로 좀 묶여 있는데요. 네. 여러분 영국도 물론 경제가 많이 쇠락하기는 했지만은 기술력이 있는 국가입니다. 그럼요. 하고 우리와 한영 FTA로 좀 해결할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과학기술 분야부터 좀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경제 분야, 협력 분야에서 본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네. 나눌 수 있죠. 첫 번째가 과학기술이고 두 번째가 무역투자 부분인데 먼저 이제 과학기술 본다 그러면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디지털 파트너십 출범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한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 우주 협력 MOU 체결도 있었고 또 양자 기술이죠. 합성 생물학 분야 협력하고요. 그다음에 미니 화상 그러니까 약식 화상이죠. AI 안정성 정상회의 공동 개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또한 뭐 AI 양자 분야에서도 영국과 우리나라의 협력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자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 이게 이제 과학기술 분야라고 본다. 그러면 무역과 투자 부분도 이제 얘기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AI라든지 아니면 5G 분야에서도 신사업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무역 투자에서 이제 세 가지 정도 이제 얘기가 이제 오고 갔었는데 한영 FTA 개선 협상 개시 선언 이거 개시 선언하고 지금 계속 실무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금융 공급망 반도체 AI 부분에서도 같이 이제는 협력을 하자. 그다음에 경제금융 대화체를 이제 설치하는 부분도 그 당시에 이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제 압력 안보 분야에서도 굉장히 협력 관계를 맺어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국 간의 바이오 산업 협력 증진도 얘기가 이제는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무역 투자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분야에서도 그 당시에 얘기가 나눴었는데 거기에 핵심은 역시나 원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원전 협력 MOU 기반 대형 원전이라든지 소형 모듈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력 방안을 하자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었고 그게 지금 1년이 지난 과정에 지속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거기서 눈에 들어오는 게 한영 FTA 개선 협상입니다. 왜 눈에 들어왔냐면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계속 한미 FTA 다시 원점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야기가 들어왔는데 한국과 영국의 FTA 우리 개선 협상 네. 많이 좀 이제 다시 업그레이드 해야죠. 그렇습니다. 뭐 다양한 분야에서 사실 이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얘기가 오고 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작년에 이제 2023년도 11월 달에 한국과 영국이 정상회담 하면서 그 당시부터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일단 1월에 있었습니다. 1차 공식 협상이 있었고 그다음에 3월에 런던에서 2차가 있었고요. 네. 올해 이제는 11월 11일에 이제는 3차 공식 협상을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그간 많은 과정이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는 작년에 이제 다우닝과 합의 이후에 계속적으로 실무적 회담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과 도출하기 위해서 긴밀하게 이제 소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는 산업부 같은 경우는 공동망이라든지 디지털, 바이오 쪽에서 이제는 얘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고요. 또한 그 관세청 같은 경우에는 우수 업체에 대한 이제 상호 인정을 약정을 추진하는 방향 이렇게 뭐 개선 방안을 이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이제 얘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고, 이제 쭉 본다 그러면 저는 뭐 이번에 이제는 한영 FTA 개선 방안이 이제 실무적인 구체적인 방안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도출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방향으로 이제 갈 것이다. 통상 관계가 좀 바뀔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G20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스타머 영국 총리가 한영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하죠. 다우닝과 합의 1년도 네. 됐고요. 이번에 다시 정상끼리 만남도 가졌고 우리 한국과 영국의 관계 뭐 여러 가지 또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다우닝과 합의 때는 사실 순핵 총리였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새롭게 스타머 네. 스타머 영국 총리가 이제 정상회담을 이제 요번에 이제 가진 건데 얼마나 이제 좀 케미라 그러죠. 잘 맞을지 봤는데 굉장히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스타머 영국 총리가 이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제 뭐 증진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좀 교류했다.
했다라고 이제는 뭐 평가를 받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뭐 다우닝가 합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충실한 합의 실천 방안이 오고 갔느냐 이게 이제 관심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국방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경제 통상 부분이라든지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아까 얘기했던 FTA 개선 이 부분도 굉장히 주요 관심사로 이제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국 정부로서도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가운데서 한국과 같은 이런 우방국 만나서 긴밀하게 소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전략적 소통 이어나가자라고 이제는 인터뷰에서 얘기를 할 정도로 국가 정상회담 때 얘기할 정도로 사실상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앞으로도 이제 FTA 개선에서도 우호적인 관계로 더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국과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이제 북핵과의 문제, 북핵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은 뭐 우크라이나의 평화 재건 협상 이런 거에도 사실상 우리가 이제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한국과 영국이 앞으로도 이제 계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실제로 이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 한국과 영국이 좀 굉장히 또 가까워진 부분도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곧 끝나겠죠. 그럼 이제 재건 이슈가 나올 텐데 맞습니다. 우리는 그걸 상당히 좀 도와주면서도 우리의 한국 경제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때 이제 전통적인 유럽 국가 중에 누가 많이 좀 관계가 된다면은 이거 나쁠 것 없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우크라이나 맞습니다. 재건 쪽도 우리가 영국과 좀 해볼 일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충분하죠. 왜냐하면 유럽에서 사실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나라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또 영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과의 이런 어떤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아니면 또 실무적인 회담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우리가 뛰어들 수 있는 인프라 조성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해 줄 점이다라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우닝가 합의 있고 1년 있고 이제 그동안에 많은 실질적으로는 실무진들의 만남을 하면서 이런 사안들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데요. 해킹 관련한 사이버 안보 이 부분도 다우닝가 합의 때 많이 이야기가 오고 갔고 제1차 한국과 영국 경제 사이버 안보 대회가 또 개최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 이제 지난 9월에 이제 영국에서 있었고요. 1차였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안보 이제 대화가 개최가 됐었는데 사실 이게 사이버 안보를 다룬다라는 거는 사실상 이제 지금 신시대를 맞이하는 이런 중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회의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중요하죠. 네, 그래서 최초의 회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서 나왔던 논의 분야가 있습니다. 이제 4개가 정도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해외발 허위 조작 정보 대응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보면 민주주의 수호를 해야 됩니다. 요즘에 워낙 AI가 많다 보니까 가짜 정보들이 엄청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허위 조작에 대해서 정보를 대응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단 공급망 등 경제 안보 보건력을 강화하는 건데 이거는 경제 안보에 대해서 공급망 안전성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 신흥 기술 협력 분야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뭐 AI, 양자 기술, 뭐 위성환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협력을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오 안보 협력 분야에서도 같이 얘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4대 분야에 대해서 이제 논의 분야가 아젠다가 이제 책정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 2차 한영 경제 사이버 안보 대화 같은 경우는 내년입니다. 하반기에 이제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눈에 띄는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런 점들이 이제 눈에 띈다라고 평가를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우리가 영국과 많은 지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는 이제 사이버 안보 쪽을 봤지만은 과학기술 혼성위원회도 11월 12일 날 열었다라고 합니다. 보건부 쪽, 과기부 쪽, 영국과 굉장히 좀 교류가 활발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제 11월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다우닝가 협의가 있었잖아요. 그거에서 이어서 나오는 게 또 하나가 이제는 과학기술 정부 통신부에서 지금 주체로 해갖고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과학기술 혼성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우리나라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이 3개의 과학기술에 대한 협의체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는
다 묶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업들이 이제 참여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혼성위원회에서 영국과 이제 협의를 했어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석 대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이제 수석 대표로 갔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기부, 산업부, 보건복지부 및 관련 기업들이 참여했고요. 영국의 수석 대표로는 이제는 영국 정보과학자문관이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영국 총리에게 직접적으로 보고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권위 있는 기관으로 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석 대표로 나왔고 과학혁신기술부,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보건사회복지부 및 관련 기관들이 참여해갖고 같이 이제 온오프라인, 그냥 한마디로 이제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습니다. 아무래도 거리가 멀다 보니까 오프라인도 실무진도 했었고요. 온라인으로도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는 뭐 혼성 합의가 됐다라는 부분, 위원회가 구축이 됐고,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게 합성 생물학이라든지 핵융합, 양자, 반도체, 청정에너지, 바이오헬스 이 6가지 기술하고 또 하나가 호라이즌 유럽에 대해서도 이제는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호라이즌 유럽. 예, 호라이즌 유럽은 뭐냐면 이제는 영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유럽에서 하고 있는 2027년까지 하고 있는 과학 기술을 하자는 이제 협의체입니다. 예. 이게 거의 뭐 예산이 138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호라이즌 유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혁신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우리나라가 이제 2024년 3월에 이제 준회원 국가로 사실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호라이즌 유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7개 과제 분야, 해서 7개의 과제 분야에 대해서 이제 요번에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했을 때 굉장히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도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을 좀 요번에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본다 그러면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바로 이제 공동센터 구축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공동 연구, 뭐 인력 교류, 특히 이제 윤 대통령께서 이제 강조하는 것이 이제 인력 교류거든요. 네. 그래서 인력 교류라든지 협의 채널 개설 이런 거에서 추진 방안도 같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다학적 협력 체계를 진행하자고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이제는 서로 다른 학문을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합성생물학 공동연구센터를 가동하는 이런 것도 이제 실무적인 대화로 나눠왔고요. 뭐 양자 분야, 그다음에 반도체 분야, 뭐 아까 얘기했던 뭐 AI 분야에 대해서도 실무적인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번에 열었던 것이 이제 1차였고요. 이제 다음 혼성회는 2026년도 영국에서 개최하기로 이제는 얘기를 한 상태거든요. 네. 정부는 이제는 그 다음 회기까지 원하는 협력을 필요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계속적으로 증진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과 영국 수교 140여 년 만에 작년 11월이었습니다.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최고 수준입니다. 최고 수준 관계로 우리가 격상이 된 상태입니다. 앞서 이야기를 잘 해주셨지만은 국방 또 경제 부분에서의 협의도 있지만은 미래를 위해서 함께 나가자라는 것도 이 다우닝가 합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한국과 영국 함께 나가야죠. 네. 그럼요. 그렇게 우리가 나가기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권혁중 경제평론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이요 절기상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입니다. 대설처럼 많은 눈이 내리지는 않지만 바로 이 무렵부터 이제 초겨울에 찬 기운이 뚜렷해지고 눈이 본격적으로 많이 내리게 되는 시기가 되는데 또 이 시기부터는 본격적인 월동 준비를 하는 또 그럴 때이기도 하죠. 자, 쌀쌀한 주말이 될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올겨울을 나기 위한 따뜻한 월동 준비하면서 주말 잘 편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월요일 오후 3시에 다시 찾아뵙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